시어머니 감기에는 온 집안이 난리. 친정엄마 골절 수술에는 네가 좀 알아서 해.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 한마디가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너무나 흔한, 그러나 말 못했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서 험난한 제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비를 보며 박선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52세, 결혼 25년 차.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아침을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이면서도 능숙했습니다. 남편 김정수가 식탁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55세의 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매사에 꼼꼼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시부모님 일에 관해서는 그랬습니다. 찌개간이 좀 싱거운데? 정수의 짧은 한마디에 선희는 소금통을 건넵니다. 25년 전이라면 미안, 다시 끓일까? 하고 물었을 테지만 이제는 그저 묵묵히 해결책만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부부의 대화는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 가야 해. 아버지 생신 준비 좀 해줘. 정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주말이요? 토요일에 우리 엄마 병원 가기로 했는데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아버지 생신이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선희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누구에게 더 중요한 걸까요? 선희는 속으로 물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그래왔듯이 선희는 시아버지 생신상에 올릴 음식 재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우 특등급, 전복, 새우. 카트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계산대에서 나온 영수증을 보니 48만 원이 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선희야, 이번 토요일에 병원 같이 가기로 했지?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 혼자 가지 뭐. 어머니는 서운함을 감추려 했지만 선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시댁 행사는 절대적이었고 친정일은 늘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선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표정을 하고 다녔을까요? 선희는 시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 세트였습니다. 정수가 며칠 전 아버지가 요즘 기력이 없으시대 좋은 걸로 준비해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희의 시선이 탁자 위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달에 친정어머니 생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친정어머니 생신 때 정수가 뭘 했던가요? 아, 맞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고 선물은 선희가 혼자 준비해 갔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신인데. 거실로 들어온 정수에게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잘 챙기면 되지. 정수는 TV 리모컨을 찾으며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선희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쳤지만 정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보는 같이 안 가요? 그날 골프 약속 있어. 거래처 사장님이랑 중요한 자리야. 중요한 자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정수에게는 늘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중요한 일에 선희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시댁에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옷차림에 민감했습니다.
너무 수수하면 집에서 놀면서 왜 그렇게 꾸미지도 않니? 라고 했고 조금 꾸미면 나이값도 못하고 젊은 척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정수가 들어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온천 여행 가기로 했어. 내가 예약 좀 해줘. 선희가 돌아봤습니다. 온천 여행이요? 언제요? 다음 달 둘째 주말. 부모님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다음 달 둘째 주말. 선희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 1년 전부터 계획한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 동창 모임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부터 잡아놓은 거.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창 모임이 부모님보다 중요해?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 1년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에요. 다들 멀리서 오는데. 그럼 부모님한테 가지 말라고 하란 말이야? 며느리가 그것도 못 맞춰드려. 며느리. 그 단어가 선의를 규정했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딸도 친구도 아닌 그저 며느리로만 존재해야 하는 살. 선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5년간 그래왔듯이 선희는 빨래를 널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이런 고민을 하며 살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선희야, 자니? 아니요, 엄마. 빨래 널고 있어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사를 받아야 한대.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검사요? 무슨 문제가? 의사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 걱정 마, 별일 아닐 거야.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내일도 시댁 생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끝나고 바로 갈게요. 응, 알았어. 시어른 생신 잘 치르고. 전화를 끊고 선희는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인지 바람 때문인지 눈가가 시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온 선희는 TV를 켰습니다. 무음으로 설정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선희는 문득 자신도 저렇게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참고 삼킨 눈물들이 말라버린 걸까요? 탁자 위에 놓인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잠. 그에게는 아무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했죠. 모든 것을 선희가 알아서 하니까요. 선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처음으로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어스름이 보였습니다. 곧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아버지 생신 준비로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언제까지? 선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2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선희는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25년간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희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며
또렷이 깨어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아버지 생신을 치르고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선희는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자 지난주에 시댁에서 받아온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수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며 싸준 것들이었죠. 선희가 25년간 만들어온 반찬은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 반찬만 찾았고 선희의 정성은 점점 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손맛은 절대적이었고 아내의 요리는 늘 부족한 무언가였습니다. 선희는 묵묵히 시어머니 반찬을 데워 상을 차렸습니다. 정수가 식탁에 앉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카톡 화면에는 형제들 단체방이 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칠순 얘기가 오가는 중이었죠. 여보, 이번에 아버지 칠순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좀 알아봐줘. 호텔 예약이랑 현수막, 화환 이런 것들.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 끝난 지 일주일, 이제는 칠순 준비라니. 그러고 보면 시댁 행사는 끝이 없었습니다. 생신, 칠순, 결혼기념일, 명절. 매번 선희가 준비하고 정수는 당일에 나타나 칭찬받는 구조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정수가 출근한 후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친정 어머니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온 후로 더 심해졌죠. 선희가 전화를 걸자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새벽에 전화했던데. 응. 잠이 안 와서. 너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고생한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딸이 보고 싶어 하는지를. 그런데도 선희는 시댁일에 치여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매주 시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선희가 친정에 가는 것은 눈치를 주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야, 칠순 준비 얘기 들었니? 내가 생각해둔 게 있는데. 시어머니는 30분 동안 자신의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호텔이 좋고 음식은 뭘 준비하고 사회는 누가 보고 모든 것을 정해놓고 선희에게는 실행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메모하며 네, 어머님만 반복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선희는 메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지쳤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박선희님 보호자 되시나요? 어머님 검사 일정이 잡혔는데요. 선희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하필 시아버지 칠순 준비가 한창일 시기였습니다. 선희는 고민 끝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의 검사보다 시댁 행사가 우선이 되는 자신이 싫었지만 정수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녁 정수가 퇴근하며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순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안부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선희는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런데 여보, 우리 엄마 정밀검사 날짜가 나왔는데. 또 병원이야?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정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시부모님 병원은 당연한 일이지만 장모 병원은 귀찮은 일이라는 그 태도가. 그래도 같이 가주면 좋을 텐데. 내가 갈 필요 있어?
내가 가면 되지. 그 순간 선희는 25년간 쌓인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알았어요. 선희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날 밤 선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부터 가끔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전화 받고 칠순 준비하고 엄마 검사 일정 미루고 쓰다가 멈췄습니다. 25년간 반복된 일상이 한 줄로 요약되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선희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정수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의 무심함이 당연해진 것이 처음엔 서운했고 다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포기했고 이제는 무덤덤해진 것이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덤덤함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일까? 선희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마음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선희의 표정이 어제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큰 파도가 될 거라는 것을 식탁에 앉은 정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 모시고 외식하기로 했어. 같이 가자.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친정엄마 병원 가기로 했어요.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가 선희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또 핑계야?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 핑계. 그 단어가 선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간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폭발할 뻔했지만 선희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선희가 시아버지 칠순 준비로 호텔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울리는 전화벨 소리. 화면에 뜬 이름은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이 시간에 전화하지 않으셨거든요. 선희가 일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셨으니까요.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핸드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고통스러운 표정. 선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거라고. 최소 2달은 거동이 불편할 거라고.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녁 7시 선희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며 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만에 받은 정수의 첫 마디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왜?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선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정수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큰일이네.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나는 오늘 늦을 것 같아. 알아서 처리하라. 그 말이 선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만 걸려도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장모의 골절 수술에는 이렇게 무심했습니다. 선희는 전화를 끊고 혼자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입원 수속,
병실 배정. 25년간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어머니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재활과 간병이 필요했고 최소 한 달은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선희는 병실 소파에 앉아 앞이 막막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아버지 칠순 준비가 본격화되는데 어머니 간병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온 선희를 맞은 건 정수의 코 고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선희는 거실에 앉아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작년 시어머니 백내장 수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선희에게 병원에 함께 있으라고 했었죠. 간단한 수술이었는데도 일주일을 매일 병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희의 어머니는 큰 수술을 했는데도 정수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칠순 준비 때문에 우리 집에 형님들 온대. 점심 준비 좀 해놔. 선희가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있어야 해요. 엄마 수술하고 첫날이라.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간병인 쓰면 되잖아. 형님들 오시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해? 그 순간 선희는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삼켜온 말들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삼켰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점심 준비하고 갈게요. 점심 준비를 마친 선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눈치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내가 와서 다행이다. 그 말에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선희를 키우셨죠.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혼자 병상에 누워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손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거부하셨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는 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선희는 매일 병원을 오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일을 하면서 칠순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병원을 다니는 강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병원 가서 어머니 아침 챙겨드리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오후에 칠순 준비하고 저녁에 다시 병원 가는 일정. 정수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늘었습니다. 요즘 집안이 엉망이야. 반찬도 제대로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수가 폭발했습니다. 선희가 병원에서 늦게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내일 부모님 모시고 점심 먹기로 했어. 내가 준비해. 선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엄마 재활치료 있는 날이에요. 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맨날 병원이야. 우리 부모님은 안 중요해?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먼저 아니야? 그 말에 선희는 처음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안 중요해요? 남편이 장모 돌보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장모를 돌봐? 그건 내일이잖아. 내일. 그 구분이 선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부가 된 지 25년 하지만 여전히 내 부모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부모님과 내 엄마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수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일까? 이것이 부부일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선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어머니 재활 치료를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선희가 대답하려는 순간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다치셔서 병원 다니느라 좀 바빴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순 준비가 소홀한 거야? 그 말에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25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한번 친정엄마를 돌본다고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선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부글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인지 그것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머니의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박선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집안일을 마쳐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수의 아침 준비, 빨래, 청소까지 끝내고 병원으로 향하는 선희의 발걸음은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선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거친 피부,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머리. 52세라는 나이가 한순간에 10년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우울해하시는 게 역력했습니다. 선희는 미안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와드리고 싶지만 시댁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선희를 보시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잘 보였으니까요. 오전 11시 재활치료를 마치고 선희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칠순 초대장을 발송하는 날이었습니다. 300장이 넘는 초대장에 일일이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여야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도와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선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앉아서 수다만 떨다가 선희가 젊으니까 빨리 하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젊다니요. 52세가 젊은 나이인가요? 선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자 남은 초대장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발송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칠순 때 입을 한복을 맞추러 가신대. 내가 모시고 가. 선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 병원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한복집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옷 저 옷 입어보시며 까다롭게 고르셨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모셔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병원에 혼자 계실 어머니가 계속 떠올랐지만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선희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정수가 7시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수는 9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접대가 있었어. 밥은 먹었으니까 치워. 선희는 이 시간 동안 기다리며 차려놓은 저녁상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못 갔어요. 내일은 꼭 가야 해요. 정수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일은 우리 집에 친척들 오는 날이잖아. 음식 준비해야지. 선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세요.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까.
정수가 소파에 드러누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간병인 쓰든지 해. 맨날 병원 타령이야. 나도 피곤해. 그날 밤 선희는 부엌에서 내일 음식 재료를 손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 때문에 흘리는 첫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참았고 이해하려 했고 그게 결혼 생활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는 버틸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음식 준비를 하고 선희는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병원, 집, 시댁, 또 병원.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선희는 점점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며느리니까, 딸이니까, 아내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선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박선이라는 한 인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선희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종류만 5가지.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정작 선희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만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희가 있으니 든든해. 요즘 며느리 중에 이런 며느리 없어. 다들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든든한 며느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봐달라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떠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선희는 설거지 산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면회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하루 종일 혼자 계셨을 것입니다. 선희는 설거지를 하며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일은 꼭 갈게요. 어머니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그 짧은 문자가 선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녁 정수가 들어와서 한 마리 선희를 무너뜨렸습니다. 부모님이 다음 주에 병원 가신대. 내가 모시고 가. 그리고 칠순 끝나면 온천 여행도 가자고 하시네. 내가 알아봐. 선희는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당연하다는 듯이 지시하는 남편. 선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정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유난 떨지 마. 유난. 그 단어가 선희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습니다. 선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삶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요? 한쪽 부모만 부모로 대접받고 한쪽은 외면당하는 게 정상일까요? 선희는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어머니. 선희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박선희는 새벽부터 칠순 준비 점검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현수막, 화환, 답례품, 사회자, 섭외까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시댁 대소사를 도맡아 하면서 익힌 노하우였죠. 선희는 완벽하게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선희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선희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장염으로 인한 탈수 증상,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고.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앞이 막막했습니다. 칠순 준비와 시어머니, 간병, 거기에 친정어머니, 병원까지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정수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다는 핑계와 함께 그는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선희에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까.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수술했을 때는 간병인을 쓰라고 했으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들도 모두 선희가 당연히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선희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병실, 틈틈이 친정어머니 병실을 오가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두 병실이 같은 병원 다른 층에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알려봤자 눈치만 받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환자였습니다. 병원 밥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선희가 집에서 죽을 끓여와야 했습니다. 물 한 잔도 선희 손으로 받아야 했고 화장실도 선희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와도 며느리가 하겠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선희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하루에 잠깐 들러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회사가 바빠서라는 이유로.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희가 있으니 든든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선희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누렇게 떴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친정어머니 병실을 확인하러 온 간호사가 선희를 발견했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희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4일째 아침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퇴원하면 너희 집에서 좀 지내야겠어. 집에 혼자 있기 불안해. 선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 그것은 선희에게 24시간 시집살이를 의미했습니다. 정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선희가 잘 모실 거예요. 선희의 동의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통보였을 뿐입니다. 선희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규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좁은데 방도 부족하고.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함. 그 단어가 선희를 짓눌렀습니다. 25년간 당연하게 해온 일들이 이제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는 잠시 틈을 내어 친정어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밋밋한 죽을. 선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끓인 전복죽을 드시는데 친정어머니는 병원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신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어머니는 선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바쁜 거 알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는 딸이 힘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희는 어머니 곁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단 10분이었지만 그 시간이 선희에게는 유일한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어머니가 찾으셔. 선희는 다시 시어머니 병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저녁이 되자 시아버지와 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선희를 불렀습니다. 선희야, 어머니 퇴원하시면 당분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아. 칠순도 있고 어머니도 불안해하시고.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되나요?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한두 달. 어머니 상태 봐서 정하지. 한두 달.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상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선희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계신데. 정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간병인 쓰면 되잖아.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5년간 버티고 있던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곁에 있으니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선희의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선희야, 나 내일 퇴원해.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오지 마. 선희는 문자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혼자 퇴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선희를 미치도록 서럽게 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퇴원하여 선희네 집으로 온 지 3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까다로워 반찬 가짓수도 늘어났고 시아버지는 혈압약 때문에 싱겁게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두 분의 입맛을 맞추느라 선희는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여전히 신문만 보다가 출근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온전히 선희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하루 종일 TV를 보셨습니다. 리모컨을 독점하셨고 선희가 잠시라도 다른 채널을 돌리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선희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신문 가져오기, 안경 찾아오기, 차 타오기. 하루에도 수십 번 선희를 불렀습니다. 선희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생각을 멈추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선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퇴원하셨고 혼자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재활치료도 혼자 다니셨고 식사도 혼자 해결하셨습니다. 선희는 전화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늘 곁에 계셔서 편하게 통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잠시 통화를 하면 시어머니는 또 친정 전화야? 라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선희는 어머니께 죄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친정 어머니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이야,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시열은 잘 모셔. 그 짧은 문자가 선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힘든 것을 다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딸을 배려하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차이가 선희를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오후 3시 시아버지 칠순 행사를 앞두고 집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시댁 친척들이었습니다. 선희는 다과를 준비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손님들은 선희를 칭찬했습니다. 선희가 있어서 든든하겠네. 요즘 며느리 중에 이런 며느리 없어. 하지만 그 칭찬이 선희에게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든든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 그런 수식어들이 선희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선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예 여기서 사시기로 했어. 집도 팔고. 선희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그릇처럼 선희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정수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생각은 안 물어봐요? 정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유난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순간 선희 안에서 25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선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서 무너지던 그날 밤 인터넷으로 찾아 출력해둔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선희는 한자 한자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혼인 날짜, 25년의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것이 허무했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한 선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52세의 지친 여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선희는 평소처럼 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정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 투정을 하셨지만 선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거실로 가신 후 선희는 정수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서류? 선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선희는 정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25년 동안 쌓인 거예요. 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희를 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는 아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시키는 대로 하던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다니. 시부모님이 무슨 소리냐며 나오셨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며느리 노릇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25년을 살았지만 온전히 선희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정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지만 선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짐을 다 챙긴 선희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정수가 막아섰습니다. 정말 가려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선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아내로 봤나요? 그저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 집안일 하는 가정부로만 봤잖아요. 정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선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봐. 누가 붙잡아? 은혜도 모르는 것. 은혜. 그 말에 선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답했습니다. 25년간 며느리 노릇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선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먼저 갈 곳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집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선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2세의 새 출발이라니. 늦은 걸까요?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 날이 더 많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박선희로 살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박선희라는 한 인간으로. 친정어머니 집에 도착한 선희는 초인종을 누르며 망설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깨우는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은 금세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딸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신 듯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선 딸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선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너무나 따뜻해서 선희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딸을 어머니는 조용히 받아주셨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이었지만 선희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선희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던 것, 선희의 힘듦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 선희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가 왔습니다. 잘못했다.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변할게. 2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 와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물이 조금씩 새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댐이 무너지듯이 선희의 마음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희를 보셨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필요했습니다. 선희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지 않은 채로. 왜 왔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부모님도 따로 모시면 되고.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비겁해요. 정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선희는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친정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당신 부모님 일이 먼저였고 나는 늘 혼자였어요. 정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선희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우선순위는 늘 정해져 있었어요. 당신 부모님, 당신 형제, 당신 회사. 나와 내 가족은 항상 맨 뒤였죠. 정수가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 무한정 참고 견딜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정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변할게. 정말로.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55세에 굳어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선희, 당장 나와. 감히 어디서 이런 짓을 해?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선희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선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선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선희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25년을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았으면서. 선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도 일했고 살림했고 시부모님 모셨습니다. 빚진 건 없어요.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선희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칠순도 코앞인데. 선희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칠순 준비는 다 해놨으니 차질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뭐, 그럼 끝이야? 25년을 그렇게 쉽게 정리해? 선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 번이라도 딸처럼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저 일하는 며느리, 시중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한 번도 물어봐 주신 적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선희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시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희 딸이 25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선희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선희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이제야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구나.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생기 없이 살아왔는지를. 그날 저녁 정수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야, 정말 끝인 거야? 선희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네, 끝이에요. 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친척들도 다 내 욕을 하고. 선희가 정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당신은 지금도 부모님 얘기, 친척 얘기만 하네요. 내 마음은 어떤지,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묻지 않고요. 정수가 침묵했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아내의 마음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올려다본 하늘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고개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오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제 서두를 일 없잖니.
그 말에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서두를 일이 없었습니다. 시부모 눈치 볼 일도 남편 시중들 일도 없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속을 데웠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먹어보는 엄마표 된장찌개였습니다.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52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물론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선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금 그 어떤 것도 그때보다 힘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밤 11시 선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선택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펜을 놓고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아니, 무엇을 하고 싶을까?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선희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선희는 친정어머니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선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아침 6시 선희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2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몸이 아직도 일찍 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선희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아침, 자신만을 위한 식사.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희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잠시 일했던 경력이 있었지만 시댁 눈치 때문에 그만둬야 했었죠. 다시 일을 시작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환자들의 감사 인사, 월급날의 뿌듯함,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나쁜 일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선희는 친정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친정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니.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 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정수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선희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지만 선희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선희에게 더 요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간 받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요. 정수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애원하다가 이제는 체념한 듯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며느리감을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희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남남이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선희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가 학원에 등록했고 그림 그리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25년 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니 시댁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을 스트레칭하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뻣뻣했구나. 25년간 긴장하고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림 그리기 시간에는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이혼하고 시작했어요. 선희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특별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선희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새 출발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혼자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정수를 만났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수는 선희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잘 지내? 정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정수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집안일과 부모님 수발을 직접 해야 해서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선희가 예의상 물었습니다. 그냥 많이 힘들어 하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일행에게 돌아갔고 선희는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선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알게 된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봉사였죠.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봉사하러 와줘서 고마워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52세를 젊다고 하시다니. 하지만 정말로 선희는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니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봉사를 하며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를. 25년간 시댁만 돌보느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선희는 혼자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속 작은 절을 찾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25년 동안 단풍 구경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늘 시댁 행사, 집안일에 치여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절에서 만난 스님이 차를 권했습니다. 선희는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 보이시네요. 스님의 말에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편안해졌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혼자가 되었지만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며 선희는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고맙다고 인사하셨다. 작은 일이지만 보람 있었다. 오늘은 요가 동작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해냈다. 몸이 유연해지고 있다. 오늘은 혼자 영화를 봤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선희에게는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끔 물으셨습니다. 후회 안 하니? 선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나왔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안심하셨습니다.
최근에 정수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했어. 이제야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선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무심함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52세,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희에게는 딱 맞는 시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살아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가 선희를 설레게 했습니다. 선희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살았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